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준결승전에 대해서 열띤 거리 응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에 나선 어제 열차 운행에 심각한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을 오가는 열차는 여전히 멈춰 있고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중한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싱 대사는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휴양지 안시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어린이 4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시리아 국적의 남성으로 유모차 안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4강전이 오전 6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반전이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거리 응원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서아 기자, 지금 거리 응원 나온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빗방울이 채 가시지 않은 날씨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엔 붉은색 옷을 맞춰 입은 응원객들이 한껏 이른 새벽부터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젊은 태극전사들의 뛰어난 선전에 궂은 날씨에도 밤을 새우며 응원전에 나선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붉은 악마들이 거리 응원전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이후 7개월 만인데요.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을 단체 응원하는 건 이번이 6제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3승 2무 무패를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보인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연속 결승 진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리의 문턱에 가까워지는 만큼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약 2,500명의 응원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출근 시간 혼잡에 대비해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평소보다 30분 연장했습니다. 혼잡도가 높을 경우 광화문 광장 인근 역에선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응원정에 나선 시민들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에 나선 지 이틀째입니다. 어제는 다행히 열차 운행에 심각한 차질은 없었지만 오늘은 일부 구간을 오가는 열차는 여전히 멈춰 있고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한 지 이틀째인 오늘도 서울과 부산, 용산과 익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4편은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운행이 중지된 KTX 열차는 없지만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차역 곳곳에는 일부 열차가 중지 또는 지연될 수 있으니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고 운행 상황을 알리는 방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간 코레일은 준법 투쟁 기간 지연 중지된 열차 승차권에 대한 취소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와 SR 부당 특혜를 규탄하며 준법 투쟁에 들어간 철도 노조는 수소행 KTX를 운행해 전라선 등 승객 380만 명의 이동 편익과 좌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까지 준법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5일에는 노조원 4천여 명이 서울역에 결집하는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반기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싱 대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작정하고 드러냈는데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데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후회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시작부터 작심한 듯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대중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도 윤 정부의 탈중국화 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 미국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에 대해선 후회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외교관이 주재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이례적입니다. 일각에선 중국 대사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공개 무대를 이 대표가 만들어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이에 대해 신 대사는 오염수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여야가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를 이유로 오늘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국정조사의 범위는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국조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선관위원 회의를 앞두고 전격 합의한 겁니다. 다음 주 중에 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회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맹탕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염수 청문회도 실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에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수용한 걸 두고도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최종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뒤에 하는 게 맞다며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행정사무에 대한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민의 눈엔 감사 거부가 기득권 카르텔로 비춰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례경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이례경 이사장에 대해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진보 진영의 아주 귀한 자산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례경 이사장 사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즉답을 피했고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례경 사태에 대해 말로만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사과 한 번 없다는 비명계 지적에 친명계는 무한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사과고 유감 표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방도로서 당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발언 자체가 유감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사실은 성찰과 유감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이례경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명계 5선인 안민석 의원은 이 이사장을 귀한 자산이라고 두둔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은 국민 감정이나 민심에 아예 귀를 닫고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례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전현직 당 대표부터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의 기강이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함을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이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좀 전에 보셨지만 뭐 기자의 질문에도 뭐 아무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은 뭐 특별히 더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무한 책임 그러면 당연히 관용어처럼 무한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가 상식선인데 상식은 뭐 이미 벗어난 것 같고 그런데 저 부분을 13년이 천안함 사건 폭침이 돼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폭이라 그러고 또 좀 더 양보해서 다시 한번 물러나면서까지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사람 또 더 나가서 대통령 선거 작년에 대통령 선거 있기 3년 전에 2019년도에 미국 CIA 국장이 와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밀리에 면담하고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하무인으로 하더라. 이런 음모론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제1야당에 이 중차대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국민 대국민 아니라면 당원들한테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일요일 날 저녁에 이 4명이나 사람을 이름을 꺼냈다는 게 최고위원들로 그날 처음 이름 들었다는 게 전원이라고 한다면 공통된 말이라면 최고위원 전부가 한 번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 4명의 사람을 누구로부터 추천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판단하에 임명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보통? 이 경위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핵심 실세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독단으로 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혼재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지금 매우 어려워 보여요. 다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5월 14일 날 의원들이 혁신의총을 통해서 혁신을 얘기했는데 혁신의 핵심이 혁신위원회거든요. 그때 의원들이 5월 14일 날 얘기했던 혁신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6월 4일 날 저녁에 말하자면 이게 깐 거 아니겠어요? 거의 공식화한 건데 물론 공개는 6월 5일 날 됐지만 6월 4일 날 혁신의 방향을 이재명의 방향을 얘기를 한 겁니다. 혁신위를 했고 낮에는 더 혁신회의를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의 혁신의 방향하고 이재명의 혁신의 방향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혁신위원장 문제가 터져 나온 거고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극비리에 이상하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의원들의 의사타진을 지금 해본 거거든요. 해봐서 지금 물러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표가 국민에게도 그렇지만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데서 예.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현재 뭐 사퇴 요구나 아니면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대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대여 공세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저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당내 주의, 지지자층의 주의도 분산시키고 국민의 어떻게 눈도 귀도 다른 식으로 돌리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제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보면 자 오전에는 양대 노총, 한노총, 민노총, 정책 노동자들과 이른바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 탄압 아니냐 이야기를 뭐 상식처럼 했을 테고 오후에 만난 거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잖아요. 대사가 초청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아까 봤지만 싱하이밍은 북한 사리원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국어에 조선말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중국 입장을 굉장히 전달하는 전을 편 거예요. 장을 편 거라고.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한 게 뭐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오염수 방류하는 데 있어 공동 대응하자. 목소리 막 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 결국은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안에 당 안에서는 사퇴하라든 말든 바깥에 공격한다. 여권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시선 돌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하는 말로 다가 거의 다대수가 이른바 친묵 관망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권이 대표직 유지는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 없을 것처럼 지금은 보이니까 다들 거기에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 친명계 대립이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심리적 분당 상태. 심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네.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이재명 주변에 그 맹정파들이 더 이렇게 강경으로 치닫을수록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또 분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소위 세간에 떠도는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당의 또 단합을 위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제 심리적 분당 사태. 자, 뭐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뭐 그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뭐 우려한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민주당이 그런 상황입니까? 분당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현재로 봐서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날 이재명의 혁신의 방향과 5월 14일 날 의원들이 생각했던 혁신의 방향은 분명히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된 계기는 4월 28일 박광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표출이 된 건데요. 그때 표의 분포를 보면 박광원 대표 플러스 박범계 의원 뭐 이렇게 하면은 의원 총수에서 3분의 2에 조금 못 미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친명파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조금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35%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쫙 둘로 갈라졌는데 다수는 비명이라고 봐야 되죠. 반명과 비명이 합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말하자면 깨트리기 위해서는 6월 4일에 이재명식 개혁, 혁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갈등은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이래경 씨가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후임 인선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 보면은 뭐 또 비명계 또 친명계의 갈등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이래경 씨 사태로 이재명 대표의 독단적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적어도 다음 혁신위원장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협은 불가피할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지를 유심히 보겠죠. 이른바 비명계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 좀 특이한 사실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아예 비대위로 가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의원들은 왜 없을까라는 대목. 그러니까 비대위 혁신위원장을 가더라도 혁신위원회 권한을 비대위 구성에만 한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안 나타날까라는 점도 저로서는 다 상대당이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 요즘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왜 비대위나 체제로 이런 걸로 가지 않고 굳이 혁신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겁니까? 혁신위를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지금 있다고 의원들이 보는 거죠. 비대위로 바로 가는 건 비대위가 성공할 가능성, 혁신위가 성공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혁신위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의견들이 많은 건데 지금 문제는 이 혁신이 이 파동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당 외에서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건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선뜻 이걸 좀 막겠다고 하는 사람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과연 띄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지금 문제의 초점이 모아지는데요. 예.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 의원이 이제 그동안 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상대당 의원들 그리고 최고위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17일 자맹 끝에 지금 며칠 전부터 여의도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 의원 관련돼서는 4가지 종류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짓 재산 신고가 아니냐라고 시작이 됐지만 곧바로 이게 내부자 거래가 아니냐, 불법 로비가 아니냐라고 이건 이제 뇌물에 관련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해충돌 법안들이 나오면서 이해충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이게 대선 자금하고 연결되는 얘기들이 국힘당을 중심으로 쭉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예. 특히 대선 자금 이 부분은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내부자 거래 불법 로비 내지 이해충돌 이것도 사실은 입증의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 사이에 17일 동안 잠적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토해냈지만 법률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그 대목을 노리는 건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법률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대목은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숙고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한 이 두 분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죠. 이 두 분은 아마 이 법률 대응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김 의원은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법과 불법은 없어도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위법과 불법이 없다고 이제 본인은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저 말은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증명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 그 3의 주체, 저 3자는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지금 신김희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대선 자금 세탁 이런 부분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판단 자체도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는 점은 또 분명하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가 고발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고발한들
지금 김성원 의원이나 장해찬 의원을 수사가 힘들어요. 그거는 여당이라서 봐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고소한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관계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변호사인 김남국 의원이 알면서도 저렇게 나서는 이유는 지금 나 공격하지 마라는 그 대목인 거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어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이제 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 오늘 16일이죠. 이제 김 의원에 대한 이제 소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 의원이 여기 이제 출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징계 전에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뭐 얘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자세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아마 법을 가지고 따질 겁니다. 뭐 도덕과 윤리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지만은 예. 결국 김남국 의원의 모든 잣대는 법률로 모아지게 될 거고요. 그 잣대에 따라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로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민의 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자리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대체 국회의원이야 코인 투자가야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그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헌정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저도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리와 비리를 어떻게 단죄하죠? 자, 법률을 위반했으면 검찰이 나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방어권이 본회의 중에는 뭐 체포 이런 거 다 남아 있잖아요.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국회 윤리위원회란 말이에요. 윤리위원회. 자체 징계를 하라. 옛날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라면 도편 추방제도. 이 사람은 안 어울리니 외국으로 쫓아내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분은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있기가 뭐하니 나가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십시오. 다만 저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은 공적 의식조차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명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명이 많이 힘들다면 4개 중에 출석 금지 30일과 제명 사이의 간격 출석 정지가 왜 30일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왜 제명밖에 없는 거야? 중간에 있을 수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여야가 의원들끼리 합의하면 어느 정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현재 의원들은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석 금지 30일이란 게 뭐 임시회나 아니면 뭐 그런 회기 하나를 못 나오게 하는 못 나오는 거에는 의미가 없는. 그 다음에는 제명이니까 자 출석전이 30일이냐 제명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규정을 찾아보면 본회의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자, 끝으로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음 총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렇게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속내는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하고 현직 국회의원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윤리특위도 응하고 윤리특위 결정에 따른다 이런 것인데요.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뭐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김 의원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휴양도시 안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시리아에서 망명한 30대 남성인데 유모차 안에 있던 어린 아이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남성이 두리번거리자 유모차를 끌던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배낭을 맨 남성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릅니다. 공원을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아침 프랑스 휴양 도시 안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유모차에 있던 22개월 어린아이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Qui court dans le sens contraire de moi. Je me demande ce qui se passe. Et d'un coup, il y a une maman qui me dit courez, courez, il y a quelqu'un qui poignarde tout le monde.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 4명과 성인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네덜란드와 영국인 관광객도 포함됐습니다. Bouleversés par cet acte odieux, inqualifiable de nous-mêmes. Et aujourd'hui, c'est tout notre pays qui est sous le choc. 용의자는 10년 전 시리아에서 스웨덴으로 망명한 31살 남성으로 지난해에는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팔레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LPG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불이 커졌는데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면서 현장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출근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분당선 성남 순회역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국가수 등과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야 할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거꾸로 움직입니다. 위쪽 승객들이 줄줄이 굴러떨어지고 아래쪽 승객들을 덮치며 뒤엉킵니다. 지하철 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막 깔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고가 난 곳은 경기도 성남의 분당선 순회역입니다.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시간인 아침 8시 20분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수십 명이 뒤엉키면서 3명이 크게 다치고 1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곳 순회역은 인근의 상가와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출근길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대형 압사 사고는 면했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합니다. 갑자기 덜컹하고 멈추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뒤가 엄청 빠르게 이제 에스컬레이터 못할 것 같고.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자체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승강기 안전공단의 정기 점검도 통과했습니다. 일정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아직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13일 국가수 등과 역주행 방지 장치 작동 여부 등을 합동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연쇄 살인범들보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배상훈 우석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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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지수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습니다. 자, 28점이 높은 점수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한 15, 12점, 10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예. 25점이라는 건 상당히 높고 다른 뭐 여타의 강호순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네. 이영철 선생님 같이 그 25점, 27점 정도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비슷한 점수,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얘기하고요. 예. 이것은 이 분야의 그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만든 40문항 네. 이렇게 4가지 영역입니다. 반사회성, 대인관계 등 4가지 영역을 5문항씩 4가지를 하는 건데 이것은 진단검사입니다. 진단검사라는 게 뭐냐면 기준 점수를 넘으면은 무조건 사이코패스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물론 사이코패스가 모두 범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혹한 범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기준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게 말하자면 여성 버전이 있고요. 네. 저기 뭐 흑인종, 황인종 뭐 이게 인종에 따라 다르고 예. 또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대략적 기준점은 25점으로 삼습니다. 25점인데 예. 정유정이 28점을 받았다. 네, 정상범죄에서는 일단은 벗어나는 점수거든요. 이게 그렇다 조금 보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네. 벗어나는 겁니다. 3점이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네. 예, 예. 근데 만약에 좀 벗어난 점수인데 만약에 이제 정유정이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그 검사 내용 중에 살인에 대한 각성이 만약에 나타났어요 했을 때 한 네. 번 살인의 각성이 나타나면은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시리얼 킬러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살해한 예.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해하는 때까지는 굉장히 좀 약간 치밀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 거는 좀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살인에 과각성됐을 경우는 살인이라는 것에 집중한 반면에 유기라든가 훼손 부분은 이 이제 시점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살인에 과각성된다는 의미가 네. 사실은 이 지수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본 많은 연쇄살인범들은 이런 과정을 열 몇 번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완벽해지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첫 번째, 몇 번째 정도는 사실은 불균등하고 불완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정유정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점차 이제 발전하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완벽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굉장히 진화 속도가 빠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각성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보통 두세 번 정도에 거의 못 잡을 겁니다. 네. 나중에 왜 10 몇 번 이상 후에 잡히냐면 자기를 너무 과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쇄살인범들이 두세 번 한 연쇄살인범과 예. 열 몇 번 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10번 정도는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신해 갖고 자만한 후에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정유정이 검거 당시에 이제 경찰이 혈흔을 지적했더니 하혈을 했다면서 둘러댔거든요. 거짓말을 했어요. 예. 사이코패스 성향 중에 거짓말하는 것도 들어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부터 반사회성 영역에서 상습적 거짓말, 그러니까 습관적 거짓말이 그냥 툭 치면 거짓말이 줄줄 나옵니다. 마치 그 배우가 대사 외듯이 나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정유정은 다른 여타의 연쇄살인범보다 훨씬 진화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예. 자, 그런 범죄자였고 지금까지 나온 그 증거만 봤을 때도 정유정은 굉장히 범죄 지능이나 이런 게 이제 높다고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그 우리 CCTV 화면 중에 우리가 좀 충격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가방을 들고 가면서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의 시각적 속도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연쇄살인범이 자동차 여행을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동차 그래? 여행을. 예, 왜 그랬더니 속도감.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보다 빠른 공간 이동에 대해서 그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정의 그 모습은 사실은 약간 우리가 발걸음만 보시는데 사실은 시각적인 이 전환을 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각성이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사실 위험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CCTV에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모습을 예. 하고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정유정의 이제 학창 시절을 좀 살펴보면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항상 커튼 뒤에 숨어 있었고 말이 없었고 존재감 없었던 친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사이코패스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을 잘 감춥니다. 자신의 증거를 잘 지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은둔형 외톨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무서운 범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근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연쇄살인범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여러 가지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들이 특징들이 다 다른 모양이네요. 예, 아까 PCR 테스트에 네 가지 예. 영역 말씀드렸죠. 그 중에 어떤 영역의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이 높은 거고 정유정은 다른 영역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28점, 27점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성이 높은 사이코패스가 강호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정유정은 사기성보다는 공격성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이 부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편차가 생깁니다. 네, 정유정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5년 동안은 외부와의 교류를 끊었고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냈다고 하는데 이런 성장 과정, 배경들이 이런 범행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자신의 어떤 감각을 다듬고 특정한 형태의 어떤 매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성이 높은 형태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예. 은둔형 외톨이가 사이코패스라고 이퀄 등식은 그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런데 자신을 잘 감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는 행위일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게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시민분들, 예.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모든 범죄자들이 살인범들 특히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잔혹성이라든가 연쇄성이 보이거나 특정한 경우에 이 검사를 하고요. 예. 이 검사는 일종의 자기 기입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검사관이 이 20개 문항에 유사한 문제를 머릿속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화하듯이. 본인이 그 검사를 하는지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너 검사해 시작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사이코패스 진단이다 싶으면은 뭐 질문이 있고 네. 답이 뭐 예. 매우 맞음 아니면 네. 뭐 중간 맞음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예. 검사관이 직접 질문을 통해서 예. 그 검사관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검사관은 자격이 엄격합니다. 보통 프로파일러들이 그걸 하고요. 그 PCR 테스트의 검사관은 별도의 자격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때 2명이 들어갑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혼자 주 검사관이 있고 보조 검사관이 그거를 지켜보면서 지적해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검사 때는 그 피검사자의 대단히 다양한 그 생활 기록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가장 예. 대표적인 건 고등학교 생활 기록 같은 거,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진단 기록이라든가 굉장히 넓은 형태의 기록을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정유정이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이제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정유정이 왜 또래의 자기와 똑같은 20대 여성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근데 동기를 진술하지 않는 것은 형량과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동기가 불분명하면 사실은 재판정에서 상당히 범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를 흐리는 행위를 한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또래에 대한 접근성, 가장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외 앱도 이 정유정한테 가장 쉬운 접근성이고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다루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또래이고 조금 진화하게 되면 이건 무차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이제 정유정의 모습은 약간 은둔형 외톨이에다가 좀 그런 좀 약한 모습 아니면 뭔가 조금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일반 시민분들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범죄 지능도 뛰어나고 앞으로 이제 몇 번 잡히지 않았다면 몇 번 만에 굉장히 위험한 완벽한 연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잡혔을 때 경찰한테 매우 쉽게 거짓말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했다, 누가 시켜서 한 거다, 하혈했는데 이건 이렇다. 그리고 어떤 피를 봤는데 바로바로 거짓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짓말의 조작 정도가 높으면은 이거는 단순한 은둔 외톨이하고는 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치장 안에서도 굉장히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잘 지낸다고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죽던 말던 이런 존재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몸만 편하면 됩니다. 굉장히 자기가 강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이코패스들이 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후에도 그 유치장 교도소에서 굉장히 쾌활하게, 굉장히 뭐 너무 수다쟁이라서 사실은 겹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울 정도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그 예전에 혹시 그 현직에 계실 때 사이코패스 검사나 뭐 이런 이렇게 사이코패스들 신문들을 좀 해보신 적이 그럼요. 있으십니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연쇄방화범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쇄살인범들이나 연쇄 성범죄자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갖고 시끄러울 정도인데 연쇄방화범들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대물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숨겨진 형태를 찾아내기가 시간이 그래서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입을 튀기가. 그래서 연쇄방화범들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같이
예, 보신 대로 신곡으로 돌아온 가수 임영웅이 또다시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트롯 전성시대를 열었던 이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진으로 뽑혔던 임영웅 씨. 이 경연 당시에도 특유의 감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었는데요. 자,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다시 못올 그대 모습. 자, 이번 신곡은 물론 저 노래는 신곡이 아니고 자, 이번 신곡의 제목이 모래알갱이. 네. 자, 모래알갱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발매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예. 임영웅 씨 하면은 뭐 노래를 낼 때마다 네. 차트 점령하는 거는 당연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기대감이 높았어요. 근데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임영웅 씨가 그 첫 소절 장인이라고 하는데 첫 소절부터 끝까지 정말 귀를 사로잡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발라드 장르로 굉장히 조용하고 감성적인 노래로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모래알갱이 자작곡이에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런던보이에 이어서 두 번째 자작곡이라고요? 네, 임영웅 씨가 그동안 숨겨놨던 자작곡 실력을 이번에 마음껏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네. 임영웅 씨가 10년 넘게 발라드 연습을 하면서 임영웅 씨의 특별한 장점은 노래를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집중을 하려면 좀 말이 뭉개지거나 소통과 전달이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네. 마치 신앙송을 하듯 뭐 이렇게 을듯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쉽게 다가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가사 전달과 그리고 또 그 미국 콘서트를 다녀와서 했던 감성을 담아서 자신이 모래알갱이다. 좀 자신을 낮추면서 팬분들이 나에게 한번 쉬어가라 이런 느낌을 담은 것이 굉장히 팬 조련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임영웅 씨가 또 트롯 대부죠. 이 서른도 씨에게 받은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자, 노래도 그렇지만 뭐 네. 방송에도 임영웅 씨만 나왔다고 하면 이제 시청률이 뭐 폭발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 뉴스퍼레이드도 시청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임영웅 히어로가 모든 네. 방송의 그런 격을 높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임영웅 씨의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서른도 씨가 원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라고 해요. 근데 임영웅 씨가 정말 대단한 거는 이 별빛을 자신의 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예.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 별빛 같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계속 하나의 임영웅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나만 믿어요에서는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겠다라고 해서 팬들에게 언제나 내가 이제 그 당신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걸 같이 덮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라고 팬들에게 팬송을 바치고 또 이번에 모래알갱이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쉬었다 가세요라는 이런 좀 하나의
그 팬과 함께 되는 유니버스를 함께 보여줘서 그런 점들이 시청률에서도 이번에 이제 네. 다른 방송에서 예. 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드라마랑 딱 메인 시간에 맞췄는데 임영웅 씨가 등장하니까 드라마 시청률이 똑 떨어지는 그런 게 발생을 사실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놓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6% 이상이 나왔고 상대 드라마가 5% 이상 빠지는 그런 아이고.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시청자 마음을 단번에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임영웅 씨 앞서서 보셨지만 감성 충만한 노래부터 흥이 넘치는 곡까지 모두 소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할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 사랑할 나이입니다. 박수!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이야 가거라 숫자야 가거라 야속한 세워라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네,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누적 조회수가 최근 무려 20억 뷰를 넘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단지 보통 트로트 팬들이 네. 뭐 중장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임영웅 씨가 얼마나 세대적으로 전체를 다 아우르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조영수 작곡가랑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영웅 씨 노래를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들이 고백송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남성이 듣기 시작하면 그 노래는 히트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대요. 가요에서. 그러면서 임영웅 씨가 단지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 섭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20억 뷰는 단지 한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임영웅 씨도 이번 노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각오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장르를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예, TV조선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네. 임영웅 씨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국산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을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결정짓는 과세 표준과 세율 변동을 따로 발표하면서 혼선을 일으킨 건데 황당함은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출고가는 4,200만 원. 여기에 붙는 개별 소비세는 9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과세 표준을 고쳐 54만 원이 전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5년간 이어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돼 세부담 효과를 감안해도 차값이 36만 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동차 개소세를 결정짓는 과세 표준과 세율 변동을 따로 발표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려고 하는데 그 올리게 되면 더 서민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고. 완전 오라가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먹기 살기 힘든데 물가는 다 오르고 거기다가 세금만 더 뜯어가는 건데.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도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손님들이 덜 사서 안 좋고 사는 입장에서도 더 많이 내고 사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정부는 두 기관의 혼선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고시 개정이라든가 약간 그게 서로 소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청에서 이제 하루 정도 먼저 얘기를 한 거다. 다만 친환경 차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프리카 말리의 주민들이 진흙을 머리에 이고 일제히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작은 도시 젠네에는 세계 최대의 진흙 건축물 젠네 모스크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함께 보시죠.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진흙을 들고 젠네 모스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젠네 모스크는 안타깝게도 100년 후에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유산에도 선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모스크가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비가 오면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기가 찾아오기 전에 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열고 한 달 내내 모스크 벽에 진흙을 바릅니다. 네, 사진을 보니 축제라기보다는 무척 고된 작업 같은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렇게 힘든 축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그들의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진흙을 옮기고 모스크에 손으로 진흙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각 지구별로 바르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지구끼리 경쟁을 하는데요. 이런 공동 작업을 통해서 서로 일체감을 느끼고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작업을 마친 사람들은 강에서 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고 세단장은 모스크 광장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악수하는 것으로 축제는 끝이 납니다. 네, 진흙으로 유대감을 쌓는 독특한 문화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들이 있었을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잦아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오늘은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좁혀지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청주와 대전이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